정신지간에 있거든요. 공의자 우선리스트를 착용해가지고 본인들이 가져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최성난이라고 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제 목소리 들어보면 고향이 어딘지 아마 아실 겁니다. 전라도 촌놈 출신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지금은 광주 광역시가 됐지만 전라남도 광산군 송정이라는 지금 KTX 여기 있는 거기 출신에서 지금 현재까지 단 한 번도 3년 전을 거슬러 올라보면은 단 한 번도 학교 생활, 직장 생활, 군대 생활 모든 생활을 강주를 떠나본 일이 없다가 2016년도에 처음으로 이 테크노마트라는 곳에 와가지고 지금 3년째 매주 월요일날 올라와가지고 주말에 내려가는 그런 일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너무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아마 뭐 자세한 이야기를 말씀 못 드리겠지만 최소한 이런 게 있구나 라고 그런 위주로 약간 정신적인 그런 내용도 제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가정사 이야기도 미리 회장님이 말씀하셔가지고 또 안 할 수 없는 상황이 와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오늘 공투 모임이 남한산성 모임이 제가 개인적으로는 가장 좋아하는 과목이 국사예요. 제가 경매를 하는 이유가 외행을 위해서 경매를 하고 있거든요. 어떤 여기 사례도 나오지만은 부산 물건이다. 부산을 가고 싶으면 저는 부산 물건을 봅니다. 그래야 거기 여행을 갔다 오고 이래서 너무 좋은 직업이다 라고 생각하고 거기 단순하게 이게 투자 크레딧이라고만 설명을 드렸지 오면서 초소의 공동 투자는 사실 제가 기대를 안 하고 왔어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단어가 바로 그겁니다. 소액으로 할 수 있는 것. 제가 지분 경매를 하게 된 계기가 과연 무엇일까요? 답하기 참 곤란한 부분이지만은 사실은 제가 돈이 없어서 지분 경매를 시작했습니다. 도저히 안 믿으시죠? 그것 때문에 제가 약간 개인적인 가정생활이라든가 또 정신적인 그런 부분을 말씀드린다고 먼저 사전에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작년 처음으로 말투가 제가 전문 강사가 아니다 보니까 많이 실수가 많을 겁니다. 그 부분은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처음으로 현재까지 1년 정도 강사 생활을 시작해가지고 자주는 안 하고 아주 가끔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전문 강사는 전혀 아니고 저는 거의 실전 투자자로 보시면 될 겁니다. 최초로 제가 여기 사례로 나와 있던 거 이름은 잘못 나왔는데 135만원이 낙찰가입니다. 이게 언제 낙찰받으면 2006년 11월. 그러면 최소한 제가 증명할 수 있는 우리나라 공부 중에서도 등기부 등본 가지고 증명할 수 있는 최소한 13년 정도 소액으로 지분 경매를 했다. 이게 증명이 되는 것으로 1번 물건으로 제가 올린 겁니다. 제가 특별히 똑똑해서 지분 경매를 시작했냐? 전혀 아닙니다. 금액이 작기 때문에 소액으로 할 수 있는 게 아이디어만 창출하면은 여기 계신 분들이 그런 것 같아요. 아이디어만 창출하면은 소액으로 할 수 있는 물건이 널려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금액이 작은 것은 제가 지분을 해서 지분이 전부다라고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 제 기준으로는 지분만 하다 보니까 지분밖에 돈이 안 들어와요. 하지만 여러가 있지 않습니까? 법정지상권도 유치권도 있고 하지만은 법정지상권이나 유치권은 상대적으로 시간이 더 많이 걸린다는 것. 또 하나는 상대적으로 많은 금액이 들어간다는 것. 이게 단점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거의 지분만 받지 법정지상권하고 유치권은 손을 많이 안 대는 편입니다. 지분을 알기만 하면은 어느 누구나 쉽게 해결이 된다는 걸 한두 가지 사례로만 오늘 아마 끝날 것도 같아요. 잘못 오해를 하시면은 누구 돈 버는 것만 던지를 가르쳐주고 배만 아프게 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실사례를 보여드린 겁니다. 강의 교환에 제가 청색 글씨로 두 군데가 있습니다. 경쟁하지 않고 독점하고 싶다. 이게 뭐냐, 완전 독점은 안 되겠지만 독과점이나 이런 형태로까지 경쟁률이 약하게 할 수 있는 게
저는 지분이라고 확신이 듭니다. 지분에서도 이름이 석자만을 올리려고 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확실하게 100%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단지 뭐냐, 초보자와 경험자에 따라서 시간을 하루 만에 끝내냐, 2년 만에 돈으로 환급이 되냐, 이 차이일 뿐이지 하루하고 2년입니다. 이걸 평균적인 걸 말씀드립니다. 하루라는 이야기는 뭐냐, 합의만 되면 그날 당일날도 끝낼 수 있다는 얘기죠. 낙찰을 받자마자. 지분 경매에서 필수적으로 나오는 게 공유자 우선 매수예요. 안 하신 분들은 좋은 물건은 가족 친지간의 물건이기 때문에 공유자 우선 매수를 촬영해가지고 본인들이 가져갈 걸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 상황이 틀려집니다. 저는 이왕 시작했으면 확실하게 끝을 봐야 한다고 생각이 드는 게 뭐냐, 용어 정리부터 완벽하지 않으면 거기에 깊은 곳을 맛을 볼 수가 없어요. 안 해보신 분들은 공유자 우선 매수 들으니까 물건을 피한다. 반대로 제가 생각하는 것은 항상 역으로, 역지사지, 반대로 생각합니다. 공유자 우선 매수가 대부분 들어오지만 100%는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완전한 통계는 안 내봤지만 경매에서 공유자 우선 매수 확률을 들어올 확률이 20-30%입니다. 경매에서. 공매에서는 몇 프로 될까요? 그 반대로 7-80%가 공유자 우선 매수가 들어옵니다. 이유를 아신 분도 계시지만 모르시는 분이 태반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알면은 지분 경매로 들어갈 수 있는 계기가 온다는 이야기예요. 똑같이 소유권 이전하는 방법에 공매나 경매나 같은데 왜 두 가지가 공유자 우선 매수 들어올 확률이 이렇게 차이, 3배 정도가 차이 날까? 여기에 대해서 완벽한 이해가 되시면은 여기 계신 선생님들이 아마 충분히 느끼실 부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가장 기본이 뭐냐, 지분 경매에서는 공유자 우선 매수부터 들어가거든요. 지분 경매에서 법원에서 실시하는 지분 경매에서는 반드시 채무자한테는 송달을 합니다. 모든 재판 절차, 경매도 재판 절차니까 가장 중요한 게 송달인데 채무자한테는 송달됩니다. 법에는 공유자한테도 송달을 해라고 나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일까요? 대부분은 당연히 공유자한테는 송달이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다. 실전에서는 어쩌냐, 80-90% 정도가 송달이 안 됩니다. 도저히 법 상식으로 이해 안 되시죠? 문서 송부 내역을 보면은 송달 간주로 나와요. 법학에서 간주와 추정은 완전히 다르는데 추정은 엎어질 수가 있고 간주는 거의 확정으로 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공유자 우선 매수에서만큼은 간주를 확정이라고 보시면 절대 안 됩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간주는 송달 간주라는 것은 거의 추정 형식으로 보면 됩니다. 무슨 이야기냐, 송달 간주로 일회만 보내놓고 받든 안 받든 관심을 안 줍니다. 법원에서는. 이게 도대체 무슨 법이, 대한민국 법이 이렇게 악법이 나올 수 있냐, 송달도 안 된 상태에서 알리지도 않고 경매를 진행할 수 있냐 라고 반응할 수 있겠죠. 근데 여기에서는 법학의 깊이 들어가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보통 약자편을 들어준다고 보잖아요. 법에서는 동순일 때는 약자편을 들어줍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채권자와 채무자 관계 봤을 때 우리가 봤을 때는 채무자가 약자로 보여요. 일반적인 상식에서는. 근데 법 상식에서는 민사집행법에서 약자를 누구로 보냐, 채권자를 봅니다. 채권자 우위 정책을 쓰는 겁니다. 만약에 채무자 우위 정책을 한다 그러면 우리나라 은행이 다 망해버립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한 은행이 강제경매로서 해가지고 이런 물건처럼 조그마한 물건이지만 서울보증보험에서 이 물건을 공유자한테 송달을 한다고 쳐요. 근데 애석하게 송달, 여기는 물건이 한 명밖에 안 됐지만은 만약에 공유자가 100명이었다. 이렇게 할 때 송달 간주를 1회에 한 번 보내고 끝나고 바로 경매가 진행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채권자가 빨리 자금을 회수할 수 있겠죠. 반면에 아픈 사람이 있습니다. 나머지 99명의 공유자들이
공유자 우선 매수권을 절대로 받을 수 없는 지경이 와버리니까 피해자가 양성된다고 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은 민사집행법에서는 원칙이 채권자 보호이기 때문에 거기는 전혀 개의치 않고 1차적으로 송달 간주로 2대2 발송 후 그걸로 끝나버립니다. 이러다 보니까 심지어는 제가 공유자가 10명인 상태에서 한 명도 송달이 안 된 경우가 있었어요. 채무자 1명 공시 송달이 되니까 법적으로는 송달이 됐지만 실질적으로 손해는 안 닿았다는 얘기죠. 11명이 송달이 안 된 상태에서 경매가 진행돼서 제가 낙찰을 받았어요. 그리고 송달이 안 되니까 당연히 공유물 분할 전부 소송을 했죠. 소송을 하니까 법원에서 다 만났어요. 11명이 아무도 안 맞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판사님이 뭐라 했냐. 공시 송달도 송달이고 송달 간주도 송달 간주입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분들이 아무 말 못하고 바로 그날 합의보고 끝낸 사건이 있어요. 반면에 공매에서는 법이 진행된 게 아니라 법 자체가 틀립니다. 국세징수법을 받고 있는데 약간 틀려가지고 그분들 민원을 안 해주고 최대한 많은 분들한테 송달을 거의 지구 끝까지 찾아가지고요 송달을 진행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공유자 우선 매수 될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공매 물건을 비율로 따지면은 경매 9건 할 때 공매 1건 정도 이렇게 차이가 나버립니다. 공매하고 경매하고 공유자 우선 매수부터 이렇게 디테일하지 않고는 큰 수익을 낼 수 없다는 것을 선생님들께서 아시기 바랍니다. 공유자 우선 매수 자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공유자 우선 매수 하나 가지고 수익을 2배, 3배 낼 수 있는 부분이 나와요. 아까 송달 부분을 말씀드렸지만은 송달을 시간을 엄청나게 끌어버려 가지고 시간이 갔다. 그럴 때하고 속도를 냈을 때하고 상황이 다르겠죠. 아까 100명일 때 이걸 피해라는 이유가 뭐냐. 결국에는 나머지 보통 보면은 선생님들 대부분이 소액으로 지분 경매를 받는 것까지 이해를 한단 말입니다. 그럼 받고 나서 선생님들이 수익을 낼 때 대부분이 99%가 어떻게 생각을 하냐. 그분들한테 팔 욕심으로 제가 만나본 사람들 대부분이 그런 전략으로 낙찰을 받아요. 여기 계시는 선생님도 그러실 거예요. 근데 저는 대부분은 아니지만은 일반적으로는 저는 그 반대 전략을 갑니다. 나머지 지분을 우리 지분을 그분들한테 파는 게 아니라 우리 지분을 팔을 때는 원가가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그 다른 지분권자를 싸게 샀을 때 우리 수학적이 아니라 산수적인 개념으로 우리 지분을 과도하게 좀 샀다 하더라도 나머지 지분을 싸게 사면은 수익이 엄청나게 나버려요. 제가 여기 자료에가 첫 번째 물건에서 이익금이 물음표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 물건에 1280에 받은 물건에 물음표가 나와 있어요. 여기에는 도저히 상상이 안 간다는 설명을 드리려고 물음표를 한 겁니다. 첫 번째 물건은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13년이 지난 사건이라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지만은 솔직히 고백하면 다운계약서를 쓴 건이에요. 다운계약서를 써가지고 수익을 냈기 때문에 여기다 물음표를 넣었고, 다섯 번째 사건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될 겁니다만 들어보면 이해가 될 겁니다. 감정가가 800짜리를 지분인데 일반 물건에서도 1차태 낙찰을 안 받아요. 일반적으로. 그런데 지분 물건을 어떻게 150%에 받을 수 있냐. 1280에 1차태 낙찰을 받았어요. 그리고 물음표를 놨다는 게 이익금이 얼마 정도 났을 것 같아요. 1280 받았으니까 아마 선생님들이 맥시멈 2, 3천 받았을 걸로 생각을 하고 계실 겁니다. 이게 일반적인 지분 경매 생각이에요. 아주 수익을 많이 내면은 1280에 받았으니까 2, 3천 수익을 냈을 거다. 역으로 생각하면, 역지사지로 생각하면은 등기 다 공개돼 있으니까 띄워보세요. 얼마 남았는가. 2억 5천이 남았습니다. 어떻게 낼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대의 생각. 대신 그게 쉬운 단계는 아니죠. 완전하게 디테일하게 아셔야 될 때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여기에 계시는 부동산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은 매수자를 미리 찾아놓고 나면은 우리 돈 없이 할 수 있는 물건이 나오겠죠. 계약금만 걸어놓고. 가능하죠. 이 물건이 왜 1차에 받았냐. 우리가 받았던 물건은 30여 평밖에 안 되지만은 나머지 지분권의 물건이 상당히 많아요. 200평이 넘었습니다. 그 지분을 저희가 싸게 산다는 가정하에서. 근데 그게 제가 생각했던 대로 그대로 맞아떨어진 겁니다. 여기에는 디테일이라는 부분이 어떤 이야기냐. 필수적으로 상속을 받으면은 오래전에 받은 물건이 있죠. 지금 시세는 1000만 원인데 30년 전에 상속받을 당시에 만약에 100만 원이었다. 이 물건이 그나마 부재농지였다. 비업무용 자산이었다. 세금이 66%가 나갑니다. 1000만 원 받으면 뭐냐고요. 그래서 싸게 팔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는 물건을 우리가 컨택을 해버리면은 그만큼 싸게 살 수 있는 조건이 나옵니다. 그런 물건만 고르면 충분히 고를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공유자 우선 매수가 안 들어올 수 있는 물건을 고르면 되잖아요. 또 법이 어쩔 때는 딱딱한 거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과학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 안 들어올 수 있는 물건을 고르면 되냐. 용어 정리가 정확히 되면은 지분 경매, 공매가 아닌 지분 경매에서는 송달 간주로 된다는 것은 안 받는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법은 제가 처음에 82년도 공부할 때 상식이라고 들었어요. 교수님께서 법학 처음 공부할 때 물 숫자에 갈 것자, 물이 흐르는 대로 가는 기본적인 것이 법이다. 생각을 해보세요. 송달이 안 되게 하면은 공유자 우선 매수가 안 들어올 확률이 높겠죠. 어떤 것이냐? 얼마든지 공부가 되면은 그 물건을 고른다는 이야기예요. 저희 사무실 근처에 가장 가까운데 헬로우시티라고 들어보셨죠? 헬로우시티가 가락 시형 아파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만약에 거기 선생님들이 들어간 물건이 공유자 분들이 30년 전에 또는 20년 전에 상속을 받았다. 근데 공유자 주소가 가락 시형 아파트 1동 105호다. 이렇게 된 상태에서 법원에서 송달을 하면은 지금 송달은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일동이 없죠. 그러면은 반송되고 송달 간주로 돼요. 이 물건은 거의 100% 가깝게 공유자 우선 매수가 안 들어와요. 여기는 왜 그러냐? 등기는 신청주이기 때문에 본인이 신청하지 않고는 주소 변동이 없어요. 법원에서는 마지막 등기상 주소로 보내고 그걸로 끝내버려요. 여기에 대부분 분들은 송달이 잘 될 걸로 생각하시지만은 대부분이 송달 간주로 때리지 송달이 안 된 상태에서 진행이 된다고 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정확히만 알고 있으면은 소액으로 할 수 있는 물건들이 이렇게 수두룩에 나온다는 이야기예요.